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요.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늘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인정한 부분도 있고 부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한 부분은요. 폭언, 폭행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기장 책임을 돌리기도 했고 항로 변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자,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라는 거는 적용했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높게 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형량을? 일단 거기 이제 5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항로 변경죄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죄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양형 기준으로 나와 있는 범죄들이라서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법 쪽에서 일반적인 예측이었고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항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인을 하고 있었던 거가 형량을 좀 높이는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부인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기장에게. 그 얘기는 변호인단 측에서도 항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제 재판 이 결심 공판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과 변호인 측에 대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혐의죠. 항공기 이동 알았나?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당시 흥분 상태여서 몰랐다. 박찬진 사무장은 수차례 창문을 봐서 이동하는 걸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조현아 전 부사장 뭐 아무리 흥분 상태다 하더라도 몰랐는지 이 부분이 이제는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자, 비행 시작을 위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으로 비행기 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비행기를 안 띄울 거야, 세워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엇갈리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3자로서 상황을 모두 봤던 그 다른 또 퍼스트 클래스 거기 승객의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뭐 증언들에 비춰봤을 때는 조현아 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사실상 자신이 아까 재판부가 참 딱 맞는 질문을 했어요. 혹시 본인이 이렇게 피고인에게 물었거든요, 조현아 씨한테. 혹시 본인이 왜 이 자리에 법정에 서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 잘못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정도면 당시 법정에서 조현아 씨 지금 진술이나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매뉴얼 숙지를 잘 못한 것이 분명한 잘못이다. 지극히 극명한 잘못이다. 이렇게 또 자신의 어떤 난동, 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의 원인을 자꾸 승무원의 그 잘못으로 찾고 있다는 거. 승무원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런 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박 사무장은 폭행 안 했다. 그러니까 손등을 그 책자로 때리고 뭐 미치고 이랬던 것을 폭행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지, 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건지 의문이 들고, 또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지 몰랐다. 비행기를 돌리라고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런 난동들을 다 벌이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어차피 기장이 정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장 책임으로까지 돌리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재판부가 한 말처럼 딱 맞아요. 아직 왜 본인이 이렇게 구속도 되고 재판도 받고 있는지 그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아버지까지 법정에 와서 뭐 박 사무장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을 정도로 치욕스러운 상황인데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제 박상식 사무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조현아 피고인과 함께 이 태도나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심증을 형성할 때 굉장히 조현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버지까지 불러서 박 사무장에 대한 어떤 처리를 약속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박상식 사무장이나
예. 피고인 조연아의 예. 말을 보면은 재판부가 글쎄요, 저는 지금 생각에는 또 실형이 정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에는 정상 참작 내지는 개전혜정이 현저하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개전혜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변호인도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변호인 역시도 피고인 조연아를 설득해서 지금 이 재판에서 최대한 집행유예를 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변호사인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여전히 어떤 법리만 따지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마치 유능한 변호인인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결코 피고인 조연아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가 아니다. 예전에 이 조씨 일가를 무조건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보호해야만 잘 될 거라는 생각에서 증거인멸도 시도하고 뭐 회유도 하고 이랬던 라인들이 지금 다 잘려나갔잖아요. 아, 이게 결코 조씨 일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잘려나갔는데 지금 변호인단이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요. 판결문 보면은 재판부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범이고 죄를 뉘우친 점을 참작해서 뭐 이러면서 감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변호인단이 뭐 경력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과연 그걸 모르고 조언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먼저 하시고, 뭐 들은 얘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아마 조언을 했을 당연히 겁니다. 했겠죠. 했을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조씨 일가 처음에 그 밑에 이 분들을 위한다는 임원진들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임원진들이 오히려 모시는 주인이랄까요? 모시는 분을 더 불리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이없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조씨 일가의 완강한 태도가 있고 또 변호인단 역시 사실은 뭐 대한그룹, 대한항공, 한진그룹 이 계열에서 일감을 주는 걸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거래처 관계인 건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의뢰인 당사자 조씨 일가의 마음이 반영된 그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걸 꺾을 정도는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 다 뭐 정리됐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이 보호를 해주면 보호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임원진들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서 왜 상징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다른 데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뭐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 새로운 이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그렇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나 자기가 오너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변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합리적인 충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더 불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 탈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충원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공판에서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계속 고개를 숙이다 보면 좀 아파서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재판부가 당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은 이해가 되나라고 질문했다라는 거 봐서는 이 태도나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재판부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까지 한번 합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적용을 하려고 했던 혐의 중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항로변경죄보다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그 부분이 판례상으로는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시한 정황이라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를 알면서도 왜 검찰이 무리하게나마 적용을 했냐면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이런 어떤 시도들 이런 것 자체를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리라는 거죠. 지금 강 변호사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변호인단마저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네.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단순하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안 바뀌리라는 점에서 검찰이 위기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관찰을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재판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예.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는 예. 거는 예. 그거죠. 변호인단, 예. 최고의 변호인단, 형사사건에서의 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예. 사람들. 예.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논리가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뭐 어제 조윤아 부사장 같은 경우 막 법정에서 눈물이 흘렸다고 하잖아요. 예. 뭐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원들에게도 평소에도 잘 대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거짓 눈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로 그렇죠, 믿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주려면 결국에는 이번 사건에서 그런 말씀드린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부분에서 유죄를 내리고 이게 더 이상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실형까지도 불가피하게 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변호인단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은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징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차라리 감옥 갈 거야, 징역 살 거야라고 했다라는 거는 조윤아 전 부사장의 심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조윤아 전 부사장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징역형이라도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도 본인은 풀려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시길 좀 힘들어서 피고인이 턱을 깨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요. 예. 수위를 읽고 나온 예. 법정에 나온 예.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예. 제가 지금 올해 변호사 11년 예. 차인데 예. 턱을 개고 있는 피고인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뻔뻔하거나 돈이 많아서 예. 일시 구속은 됐어도 곧 풀려날 그런 빵빵한 변호인단을 두고 있는 예. 그런 피고인도요. 턱을 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니, 뭐 들은 적도 없어요. 확신범이라든가 양심수의 경우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런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확신범들 그런 팔짱을 경우에는 끼나요? 뭐 팔짱을 낄 수도 있고 그런 범들은 뭐 거기서 구호도 외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치범들 우리 봤듯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예. 지금 무슨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양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판장이 또 이런 지적까지 했거든요. 평상시에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전공법은 뭐냐면요. 네. 그런 얘기들을 본인도 알고 있다. 예.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이 재판부가 바보가 아니에요. 수많은 형사 피고인들을 보아온 형사사건의 재판부들이고요. 예. 많은 그 그렇죠. 범죄자들을 예. 봐왔거든요. 예. 어떤 마음 태도에서 이렇게 답변하고 눈물 흘리는지를 다 압니다. 문제는 지금 재판부가 조윤아 피고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최강의 어떤 선처, 예. 집행유예라는 걸 해줄지가 이제 의문인 건데 네. 이 정도 되면은요. 사실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 말했지만 예. 법대로 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윤아 전 부사장은 스스로 선처의 여지를 발로 그냥 뻥 쳐버렸네요. 네, 그 좀 더 한마디 하고 예. 이제 다른 예. 주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어쨌든 그 변호사의 조력은 뭐 체계적으로 분명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폭행 부분을 이렇게 뭐 인정을 하지만 특히 항로 변경에 대해서 뭐 철저히 뭐 부인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사과 부분에 있어서도 말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와 마음적 상처를 받았다면 뭐 사과를 한다. 이건 상당히 각본에 의한 역시 뭐 사과라고 뭐 예.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분명히 이제 받았지만 예. 뭐 진정성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점이고 예. 여전히 예. 다만 이제 지금 반성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이것은 교정 활동, 바꿔 얘기하면 이제 수용 생활을 통해서 결국 개선 교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양형 그 태도와 관련돼서 예. 그 사회과학적인 이제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예.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여성이 이제 피고인인 경우와 예. 남성이 이제 그 재판관인 경우에 예. 다른 양형과 비교해서 상당히 조금 관대하게 처벌이 되는데 그 전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여성성에 입각한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과 반성과 어떤 언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예. 관대하게 이렇게 처벌되더라. 그래서 이른바 그것을 기사도 가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글쎄 뭐 약간 조금 뭐 남성 편향적 시각이 있긴 하지만 마치 예. 그 중세 뭐 기사처럼 같은 죄질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피고인이었을 때는 예. 이른바 여성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와 고려 때문에 상당히 그 경미하게 처벌되더라.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번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턱을 보이는 자세라든가 끝까지 부인하는 자세라든가 형식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양용 태도에 있어서 여성의 프리미엄을 얻지 못하고 더 중하게 뭐 처벌될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는가 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박창진 사무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처음으로 이 사건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를 보고 우리 평론가 여러분들께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소통이나 여러 가지의 의사구조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바뀐 게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출근해서 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본인은 의지를 세우고 있지만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돼요. 사실. 지금 현재 스스로가 말했듯이 나는 관심 사원이 된 것 같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실제로 박창진 사무장의 어떤 그 일하는 환경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없을 가능성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네트워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원들이나 상하관계에서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네트워크가 그야말로 아주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목적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사적 대화를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죠. 눈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적 대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위에 있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눈치만 이렇게 대충 주더라도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왕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 상황을 갖다가 평가를 해봤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정말 하루에 3-4시간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일정을 짜놓는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보시죠. 박성진 사무장 스케줄인데요. 2월 4일이었습니다. 이 오전 7시부터 비행을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시에 비행이 끝났습니다. 김포 여수 비행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전 7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4시에서 4시 반에 출근을 하니까 일어나는 거야 뭐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 다음날 또 오전 10시 비행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쯤에 퇴근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자고 또 출근해서 또 비행을 타는 것들이 이제는 살인적인 스케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한번 그 지인한테 여쭤봤어요. 이전에 이제 승무원을 했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저거는 거의 이제 뭐 노조 같은 데서 좀 간부로 아주 좀 심하게 했던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퇴사시키기 위해서 돌리는 뺑뺑이 돌리는 수준이더라. 이런 식으로 증언까지도 있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의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고 지금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항공 측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 편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이른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 처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박창진 사무장의 어떤 장래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됐잖아요. 이번 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어떤 커다란 조직 내에서 국가조차도 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국가가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 기본권 침해 일어나면 정말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적으로도 해결을 하고 구제수단도 있고 한데 기업 내에서 조직적으로 저런 일을 암묵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국가 시스템은 법과 질서는 뭘 해줄 수 있느냐, 그 개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부분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만약에 박 사무장이 받는 게 정말로 뭔가 어떤 시도에 의해서 받는 거라면 그거를 과연 어떻게 구제를 해줄까,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깨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법제도사에서.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항공도 앞으로 이 부분 국민들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그리고 저기 뭐 여러 형태의 그 비공식적 응징이 뭐 사실은 뭐 한둘이 아닐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이 됩니다. 뭐 저도 이제 과거 뭐 공무원 생활을 했을 때 이제 근무 지정표 그 시간을 이제 정하는 것에 있어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이 조금 이쁘지 않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취약 시간대에 이렇게 근무 지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외관상으로 그야말로 그 내용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니고 뭐 여러 형태의 뭐 식사할 때라든가 또는 뭐 여러 형태의 사적 응징이 사실 이제 가능한데,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국적으로 그 당사자 자체가 마치 겉모습은
자발적으로 사퇴하는 이와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무형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된단 말이죠. 그 지금 뭐 박창진 그 사무장이 그와 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무형의 간접적인 압력에 이제 굴하지 말고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감시하고 지켜보고 이제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한항공도 물론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쁘진 않게 보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사안인 만큼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 지정 또 유달리 뭐 달리 관심을 갖는 그런 직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업무 성적과 객관적인 이와 같은 관리 감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항공 뭐 기장도 그렇고 승무원들도 이제는 특수 환경, 근무 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행 다음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퀵턴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국내 지방 갔다가 쉴 시간도 없이 비행기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거를 새벽 1시까지 마치고 또 두세 시간 자고 또 출근해야 되고 하필 그게 컴퓨터가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아니 참,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건요. 사실 조영호 회장도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배려해 주겠다고 했고 법정에서도 선서과 증언으로까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도 그 카메라가 들이대고 있는 데서는 고개 푹 떨구고 있고 정말 반성하는 듯 같이 하다가 막상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데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도 전혀 배려받은 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똑같이 대우해줘도 지금 뭔가 불리한 판에 더 험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배려를 회사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재판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다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아무것도 사과받은 적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정말? 근데 뭐 우리 기업 문화가 지금 사실은 이런 모습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법 위에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질서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폄훼되거나 공격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상한 그런 도구마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뭐 노조가 없는 회사들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반추해 본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의 질서가 무엇을 지켜야지만 모두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사회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재판부마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성 유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던졌을 정도니까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언론에서나 또는 박창진 사무장이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